2021년 경찰 1차 시험 대비 동형 모의고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형 모의고사는요, 최근에 이제 경찰 시험 난이도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제가 아주 꼼꼼하게 정리하고, 세심하게 선별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게 아주 확실하고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 문제부터 한번 간단하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구석기 유적지에 대한 거죠. 구석기 유적지. 구석기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적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물과 유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조금은 이제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이제 이 유적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유적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구석기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구석기 유적지라고 한다면, 자, 구석기 유적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일단은 뭐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단양이라고 하는 포인트 나오잖아요. 단양, 그쵸? 단양. 단양은 무조건 구석기 유적지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뭐 단양 금굴도 있고요. 뭐 단양 수양계, 뭐 단양 상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석기 유적지구나라는 걸 100%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최초인데 공인되지 않은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지방직 시험에서 한번 나왔거든요. 종성이라고 하는 북한 지역입니다. 종성에 있는 동관진이라는 곳이죠. 1930년대 발견됐던 거.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 사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곳인데, 자, 일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되니까 이거를 이제 공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발견은 했지만 공인하지 않았던 곳이 종성 동관진입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예요. 자, 그러다가 1960년에 들어와서 60년대 들어와서 이제 구석기 유적지가 본격적으로 발굴되거든요. 여기 박정희 정부 때예요. 그때 왜 이렇게 이제 남한과 북한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구석기 유적지를 발굴했냐라고 한다면 65년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한일협정이 체결됐잖아.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광복 이래로 일본과의 교류가 끊겼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교류가 시작되면서 일본의 문화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들의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너희보다 앞선 문화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석기 유적지를 막 발굴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한 쪽에서 발견됐던 게 이제 공주에 있는 석장리죠. 그래서 이건 남한 최초예요. 남한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북한에서는 이제 함경북도에 가면요 굴포리라고 있어요. 운기 지역에 굴포리라는 지역이 이제 발견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자 모비우스라는 하버드대 이제 교수의 입장에서 그들의 썰에 의해서 그분의 학설에 의해서 사실상 유럽 같은 경우는 주먹도끼 문화권이었고, 우린 찌개 문화권이라고 하고, 나는 양분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이제 양면 핵석기라고 하고, 약간 돌을 두 개를 쪼갰잖아. 양면을 쪼갰잖아. 반면에 찌개 같은 한 면만, 단면만 쪼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이제 유럽보단 좀 더 미개한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미개한 문화권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설을 만들었었는데, 요 지역에서 이제 우리 주먹도끼가 발견된 거죠. 그게 이제 프랑스 아슐 지방의 이름을 따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연천, 경기도 연천에 있는 전곡리라고 하는, 그렇죠? 라고 하는 요 유적지가 있던 거죠. 그렇죠? 연천 전곡리 유적지. 알겠죠? 요것도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요 인골 발굴된 곳이 있어요. 인골. 제일 먼저 인골 발굴된 곳이 이제 북한 쪽에 있는 덕천 승리산이라는 곳입니다. 덕천 승리산은 인골 발굴된 곳.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단양에 있는 상실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흥수아이가 발견된 곳이죠. 흥수아이가 발견된 그게 청원 두루봉동굴. 청원에 있는 두루봉동굴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런 유적지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 단양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요 단양 금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로 기원전 70만 년 전으로 그냥 70만 년 전에로 이제 우리 구석기 유적지가 이제 구석기 유적지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때의 가장 오래된 유적지라고 보는 게 바로 이제 단양 금굴 유적지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정도의 우리가 구석기 유적지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둡시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보시면 단양 금굴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이다.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는 남한에서 발견된 최초의 유적지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60년대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덕천 승리상, 우린 승리했다 이런 거죠. 북한에서 먼저 승리했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골 발굴지인데 인골인데 우리 쪽에서 뭐라고 할 거야? 그래, 우린 두루두루, 상시 두루두루 발견했다. 단양 상시리,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동굴,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봤죠? 최초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어디요? 경기도 연천 정곡리입니다. 상원 검은 모루 동굴, 이거는 북한 쪽에 있는 평안도에 있는 동굴인데 이것도 구석기 유적지는 맞아요. 구석기 유적지는 맞는데 요거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굴된 곳은 최초의 연천 정곡리, 알겠죠? 연천 정곡리. 뭐 미군 병사가 발견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냐라는 걸 묻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굴 나오잖아요. 뭐 제천 전말 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 상원에 있는 검은모루 동굴. 동굴의 유적지는 100% 구석기 유적지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봅시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가와 나식의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요 시기와 요 시기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등장했고 기원전 194년대에 위만이 집권했고 기원전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했다더라라는 거 나오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앞시기, 요쵸, 요때 기원전 194년을 기점으로 하는 요 시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앞에 가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하죠. 단군조선. 나는 위만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이왕 한 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기원전 194년도, 그 다음에 기원전 2333, 기원전 108년. 자, 요때가 단군조선, 요때는 위만조선. 둘 다 조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온 게 언제죠? 처음 나온 거는 기원전 한 7세기 때쯤에 우리 관자라는 책이 알죠? 관자. 그렇죠? 중국 책이에요. 중국의 이제 책이었던 관자에서 고전에 대한 첫 언급이 나왔다는 거. 이거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산해경 같은 이런 책들에도 여러 책들에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기원전 7세기. 그럼 그 전까지는 기록이 없었네요. 기록이 없을 때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시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자, 당시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 요 세 개가 당시 고전의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기록이 없을 때는 유물과 유적으로 시대를 파악한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기원전 7세기 처음으로 우리 고전에 대한 기록이 나왔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한 4세기에서 3세기 때쯤에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때쯤에 당시 중국의 전국시대의 나라였던 연나라, 연과 항쟁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연과 항쟁했다. 중국의 전국시대 중에 전국의 7나라, 7웅 중에 하나였던 연과 항쟁할 만큼 강성했었다. 그런 와중에 연의 장수였던 징계가 침략을 해왔었죠. 서쪽 땅 2,000리를 뺏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과 항쟁할 만큼 고조선은 강성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다가 3세기 때쯤에 왕위 세습도 있었다 했죠. 왕위 세습. 부왕에서 준왕으로 이어지는 왕위 세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 때. 그리고는 당시 직책도 나온 데 있습니다. 관직명이 나왔습니다. 관직명은 상, 대부, 장군, 박사 같은 이러한 관직도 나온다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194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위만조선에 대해서 좀 볼게요. 위만조선. 요 시기를 기점으로 요때 나기죠. 요 시점에부터 이제 위만이 주당을 축출하고 이제 위만이 사실상 권력을 정권을 가져갔습니다. 위만 정권이 수립된 거예요. 자, 이때 주변에 있었던 임둔이라든가 진번 같은 요건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사군이라고 해서 한 나라의 4개의 군현이 고조선 지역에 여러 지역에 걸쳐갖고 설치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낭랑하고 현토하고 같이 이제 설치됐던 한사군 중에 하나지만 이때도 있었단 말이죠. 요걸 이때
복속했다는 얘기예요. 먼저 복속했었다. 그리고 이후에 중개무역으로 번성했었죠.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갖고 왔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보자고요. 어떤 게 있냐면 기원전 128년에 당시 이제 위만이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 자, 요 시기에 어디 쪽에 있던 요쪽에 있던 고선이 요쪽에 있었거든요. 요쪽에 있었던 예란 나라의 족장이었던 남려라는 인물이 남려라는 족장이 당시 28만 명의 유민을 끌고는 어디로 여기 있던 한나라에 투항을 하게 되거든요. 한나라에. 자, 한나라에 투항을 하면서 자, 한나라의 당시 황제가 어디다가 예 지역에다가 뭘 설치했다? 이런 거 창해군이라는 걸 설치했다고 했죠. 창해군 설치했다. 물론 창해군은 이후에 한나라가 워낙 먼 거리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 힘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제 창해군을 거의 폐지하고 말지만 이때는 설치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위만 조선, 고조선이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하고 이쪽에 한나라가 좀 두려워하고 있던 흉노하고도 연결을 도모했던 게 고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무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고조선을 압박해 간 거죠. 압박해 가다가 이제 마지막 외교적 교섭을 위해서 기원전 109년에 누구를 보냅니까? 요동도위였던 당시 요동 지역의 이제 관리였던 서파라는 인물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제 외교적 교섭을 좀 벌이려고 한 거죠. 마지막 이제 공격 전에 한번 대화의 창을 연 거예요. 대화의 창을 열었는데 당시 고조선 쪽에서는 그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지만 그래도 손님이니까 관리를 보내갖고 이제 마중을 나갖고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이때 서파가 고조선 관리를 살해하게 되자 고조선이 또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쫓아가갖고 이제 결국 서파를 죽였던 사건이죠. 요 서파 살해 사건입니다. 이 서파 살해 사건이 결국은 발단이 돼가지고 기원전 109년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공격을 감행하게 된 겁니다. 그 1차가 뭐 어떤 전투예요? 1차가 바로 폐수 전투라고 했었죠. 폐수 전투. 여기 이제 청천강 위역에 있는 폐수 지역까지 와서 폐수해서 당시 고조선이 승리를 거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차 때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자 당시 고조선 내에서 내분이 발생한다. 그렇죠? 주화파, 주전파 나누는 거야. 주화파 같은 경우는 누구였습니까? 뭐 니계상 3 이런 인물들. 그다음에 뭐 조선상 역계경 같은 인물들. 자, 반면에 이제 왕이었던 이 왕이 누구냐? 위만의 손자였던 우고왕이죠. 우고왕. 그렇죠?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우고왕. 그다음에 성기장군. 이런 분들은 주전파 싸워야 된다는 입장이죠. 결국은 이 내분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주화파 세력들, 니계상 참 세력 3 같은 이런 주화 세력들이 결국은 우고왕을 죽이고 헌나루로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조선산 역계경 같은 경우는 남하해 갖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까지 싸웠던 게 성기장군. 그러면서 이제 기원전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결국 고조선이 멸망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한나라가 고조선 전 지역에 걸쳐 갖고 낭랑, 현토, 임둔, 진번 이때 다시 복속했고 다시 9년으로 해갖고 세웠던 게 한사군이 되겠습니다. 한사군을 설치하면서 이 고조선 지역을 다시 한번 지배하고 했다. 그러면서 8조법을 60조법으로 이제 변경하면서 풍속을 각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신 왕 아래 상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맞죠? 그렇죠? 예의족장 남녀가 한해 투항해서 예와 고조선 사이에 창해군을 설치했었다라는 거. 그렇죠? 바로 이제 어디입니까? 이건 나에 해당하는 거죠. 나에 해당하는 거. X. 자, 고조선의 한나라의 4개의 군이 설치된 거는 왕검성이 함락된 다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장수 진계구역으로 서쪽 쪽 2000리를 상실하고 중심지를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했다라는 거는 어디 쪽이에요? 이쪽이죠, 이쪽. 가에 해당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요게는 다 틀렸죠. 정답은 뭐 1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란답니다. 무천. 뭐 무천이라는 거 보니까 어느 날인지는 충분히 우리가 인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동해를 묻는 게 아니라 요거 한번 볼게요. 함부로 부락을 치범하면 벌로 노비와 소 말을 부가였고 라고 나왔습니다. 부락을 치범하면 벌로써
노비와 소를 말로 부과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각 지역, 각 부족의 영역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 이 나라만의 특징이 있죠. 특징적인 풍속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책화라고 하잖아요. 책화. 그쵸? 자, 두 번째 하오. 읍군 삼노는 당시 이 동해란 나라의 당시 왕은 아니고 뭐일까요? 군장이죠. 군장. 그쵸? 군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지배했던 게 하호라는 계층들입니다. 자, 하호라는 계층은 어떤 계층이에요? 노비가요? 아니죠. 일반 농민들입니다. 조세. 그쵸? 농사를 짓고 조세와 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당시 일반 농민들을 이끌어서 하오라고 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대 국가 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매번 설명하는데 당시 이제 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이제 아직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전, 즉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되기 전인데 가들은 호민을 통해서 하오를 지배했다라고 나옵니다. 하오를. 호민들은 좀 부유한 평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 하오들은 일반 농민들이고 그 하오들 밑에 천민 같은 노비 계층들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아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가매장하고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었는데, 자,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자, 옥저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자, 보시면 골장제, 가족 공동묘, 두벌 묵기라고 하는 이 나라만의 풍속이죠. 그렇죠? 이거 같은 거예요. 가족 공동묘, 골장제 또는 세골장 또는 두벌 묵기. 이거 같은 이름입니다. 알겠죠? 큰 나라 사이에서 시달리다가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고구려는 이 나라 사람 가운데 세력이 큰 사람을 사자로 삼아 그쵸 다스리게 하고 대가로 하여금 조세 수출하였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큰 사람을 사자로 삼았다라는 거 그쵸? 이 곡적 사람들을 사자로 삼기도 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간접 통치했다. 그리고 대가로 하여금 이 고구려에 있는 이 대가로 하여금 고구려 대가들은 어떤 가들? 상가, 고추가 같은 그쵸? 이들은 조세출을 책임지게 했고 제가 회의를 통해서 이 죄인들을 이 처벌하고 죽이기도 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내용들 자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내용들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은 아까 뭐였습니다. 부락을 침범하면 소나 말 등으로 배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독자성이 강했다. 이걸 아까 책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옳지 않은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자, 중소 군장의 지배를 받는 최하층 천민이었다. 아니죠. 천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라 했어요? 일반 농민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오들 밑에는 천민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하오는 일반 농민이지 천민이 아닙니다. 고구려는 정복지 통치에 그곳의 토착 지배층을 이용했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 나라 사람을 통해 그 나라 사람을 사자로 삼아서 다스리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을 유추한다면 토착 지배층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제가회의의 구성으로서 그렇죠? 대가들 우리 고구려 대가들은 상가, 고충아, 폐로, 대자 뭐 이러면서 이제 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가들은 제가회의의 구성원이 맞죠? 여러 가들의 회의체다라고 하는 제가회의의 구성원이고요. 자기 휘하의 관리를 거눴다. 자, 뭐가 있습니까? 요 가들 밑에 또 구성원들이 있었죠. 구성원들 누가 있습니까? 사자, 조위, 선인이 있다. 이 고구려의 이제 가들 밑에 있던 관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도 있었고요. 여러 가들도 자기 휘하에 이렇게 사자, 조위, 선인 같은 관리들을 거느렸다라는 거. 요거 딱 나오면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구나라는 사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거니까요. 몇 번입니까? 요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자, 4번입니다. 자, 가와 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신라의 지배자 그 칭호의 변천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서간이라고 한다면 자, 볼게요. 거서간 요거 무슨 뜻입니까? 요거는 우리 군장이란 뜻이죠. 군장 또는 뭐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차차웅은 무당이라던가 아니면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사실 신라에
초대죠. 이제 첫 번째 임금이 누구였어요? 박혁거세잖아. 그렇죠? 박혁거세. 박혁거세는 뭐라고 불렸냐? 거서관이라고 불렀어요. 박혁거세 정확하게 거서관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군장이라는 그렇죠? 군장의 어떤 그런 어떤 칭호를 받았었다라는 거죠. 거서관. 그게 바로 거서관입니다. 칸 중에 거수란 뜻이야. 칸 중에 거수. 알겠죠? 그래서 군장. 차차홍은 요거는 무당하고 또는 제사의 뜻인데 두 번째 왕이었던 남해 같은 경우는 남해 차차홍이라고 불렸습니다. 남해 차차홍. 그러니까 1대 임금과 2대 임금이 거서간 두 번째는 차차홍이라고 불렸다는 얘기는 어떨 때는 군장이 왕을 하고 어떨 때는 제사장이 왕을 했다는 뜻이니까 요거는 신라가 초기 때는 뭐였다?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재정 분리의 어떤 모습이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야? 이사금. 유리 이사금부터 한 16명 정도가 이제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자, 이사금 시대는 이때 워낙 이제 신라가 초기에는 왕권이 워낙 약해요. 지배자의 권한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한 거야? 떡을 깨물어 가지고 이제 왕을 뽑는 그렇죠? 떡을 깨물어서 이 자국이 많이 남는 사람을 왕으로 뽑았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자국이 많이 남았다. 이거는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연장자. 연장자는 어떤 분입니까? 오래 살아주셨으니까 아주 좀 지혜롭겠죠. 연장자, 지혜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사금이에요. 이때는요, 당시 신라의 토착 세력이었던 박씨, 박혁거세, 그렇죠? 박혁거세 아니겠습니까? 박씨. 그 다음에 저기 울진에서 울진으로부터 내려왔던 유이민이었던 누구 석탈의 세력이 있습니다. 석씨예요. 그 다음 저쪽 남쪽에 김해 지역에서 왔던 김할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김씨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석김이라는 새로운 세 개의 세력들이 생겼는데 이들이 말 그대로 떡을 깨물어 갖고 이제 왕위를 뽑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씨, 석씨, 김씨가 떡 깨물어서 교대로 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금 시대를 뭐라고 하냐? 연맹왕국 시대, 연맹국가 시기다라고 하죠. 연맹국가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터? 뇌물마립간 때부터 뇌물왕 때부터 이제 마립간이라는 친구죠. 칸 중에 마립이 뭔 뜻이냐? 마루란 뜻이죠. 마루란 뜻은 꼭대기란 뜻이죠. 산마루, 그렇죠? 산 꼭대기. 자, 그러니까 마립간이 칸 중에 마루.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대군장이라는 뜻이죠. 이때 뇌물마립간 때부터 이제 이런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누가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하는 거죠. 김씨 왕위 세습. 아마 이 뇌물마립간 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자면. 왜구가 쳐들어왔었죠. 이 왜구가 쳐들어오자 이제 고구려 쪽에다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 광개토대왕이 5만의 기병과 보병을 끌고는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왜구들이 도망가는데요. 뒤를 추격해갖고 자 가야 지역까지 갔었고 가야 지역에 있는 금관갈까지 사실상 좀 살짝 혼내주고 왔던 거죠. 그러면서 당시 이 고구려 군대가 그대로 어디에 남았습니까? 신라에 남아갖고 계속 간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했다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신라의 왕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던 호우명 그릇. 이거는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을 기리면서 만든 그릇인데 그 그릇이 신라 왕의 무덤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바로 이제 내정 간섭의 어떤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느 남의 나라 왕의 남의 나라의 그릇이 왜 자기네 왕의 무덤에서 발견되겠습니까? 그럼 간섭의 어떤 흔적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중왕 때부터 이제 왕이란 칭호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제 지중왕이 나라 이름도 신라로 바꿨죠.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한다라는 이름으로 신라는 이름을 짓고 중국식 왕후라고 할 수 있는 왕이란 칭호를 썼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은 요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봅시다. 가는 이사금이고요. 나는 마립간입니다. 자, 볼게요. 가는 대군장의 뜻을 지니며 왕권의 성장인 그 이름이 반영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나에 해당하는 거죠. 나. 대군장이라는 뜻은 마립간이죠. 마립간. 그렇죠? 자, 가가 왕호 칭들 시절 독재 세력을 유지하던 육부가 행정고로 재편됐다. 자, 육부가 행정고로 재편된 거. 자, 우리가 마립간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물론 뇌물마립간. 그렇죠? 뇌물마립간 때 이제 김씨가 왕위를 세습했다는 거.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눌지마립간. 5세기 때 하면요. 요게 이제 4세기 때고 5세기 때 마립간 하면 눌지마립간하고 소지마립간이 있습니다.
요 마리간도 좀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이거 좀 봐야 돼요. 자, 이때쯤에는 우리가 제가 맨날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비눌. 비유왕과 눌지마리간, 비유왕과 눌지마리간이 당시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에 맞서고, 저 평양천도 이후에 그들의 남하 정책, 고구려의 남하 정책 때문에 뭘 맺었다? 나제 동맹을 맺었던 그때 왕이 눌지마리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쯤에 처음으로 고구려로부터 뭘 받아들였다? 불교를 수용했다. 자, 고구려의 무코자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는데 공인은 못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소지마리간 하면은 이때는 동성왕과 함께 백제 동성왕과 함께 나제 혼인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부터 육부가 설치되었다는 거. 육부. 이 행정적 육부가 이때 소지마리간에 설치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처음으로 개설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서부터 중앙으로 오는 시장이 개설되면서 자, 여기 있는 관도가 설치됩니다. 관도. 관으로 오는 길이 돼서 관도 설치, 그다음에 시장 개설. 그다음에 우역제라는 거. 우역제. 중간에 통신과 중간에 역을 담당하는 우역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둘까요? 알겠죠? 이때는 나제 동맹, 나제 혼인 동맹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때는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거. 그다음 부자 상속도 있습니다. 불교 수용, 부자 상속. 요게 이때쯤에 있었습니다. 신라는요. 그리고 이때는 우역제 실시, 그다음 육부, 행정적 육부가 설치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개설됐다라는 거. 이런 게 특징적이다라는 거죠. 뭐 나제 동맹하고 혼인 동맹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건 그래서 언제입니까? 나의 시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의 시기. 마리간 시기. 육부니까 요거 소지 마리간 때라고 볼 수 있고요. 나가 왕호였던 시기에는 자,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차지했다. 이건 언제예요? 가시기죠, 가시기. 이거는 이제 연맹국가 시대니까 언제요? 이사금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나가 왕호였던 시기에 신라는 고구려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백제와 동맹을 맺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언제요? 그렇죠, 동맹 맺었잖아요, 이때. 나제 동맹, 나제 혼인 동맹, 그렇죠? 나제 동맹, 나제 혼인 동맹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됐습니다. 봅시다. 다음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남북국 발전 과정에 대해서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요거 시대순 제가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남북국이라 했어요. 통일신라도 아니고 그다음 발해도 아닌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남국이었던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과정을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신라라고 한다면 신라는 크게 이제 신라 중대하고 그 다음에 신라 하대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하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대적 특징을 알면 되지 왕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왕을 안다면 최근에 나왔던 게 신라 하대의 거의 뭐 최악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뭐 가장 이제 모든 어떤 사회 자체가 문란했던 시기. 이때가 진성여왕, 진짜 성질나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던 진성여왕.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신라 중대하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무열왕의 직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후에 이제 성덕왕, 경덕왕, 마지막에 이제 해공왕을 끝으로 이제 신라 중대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선덕왕부터 해갖고 마지막 경순왕 때까지. 근데 그 왕들보다는 요때 요 마지막에 거의 원종 애노에난 터지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했던 요 진성여왕 때, 요때가 이제 가장 이제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해를 좀 볼 텐데, 발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제쯤이냐면요, 바로 698년 신문왕 집권 시기 때 처음으로 이제 대조영이 동모산 기슭에다가 나라를 만들었어요. 요 시기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요때는 사실 발해하고 뭐 신라하고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교류도 없고 뭐 사실 뭐 대립각을 세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라하고 발해가 이제 서로 이제 약간 으르렁거리거나 아니면 교류하기 시작했냐라고 한다면 요때쯤이죠. 성덕왕 때쯤에. 성덕왕 때쯤에 발해 왕이 누구냐? 대조영이 고왕이었죠. 대조영 다음에 무왕 때입니다. 무왕 때. 요때 당시 무왕은 당과 상당히 적대적이었죠. 그러자 당은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와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신라와 당나라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요때 우리 통일할 때 문무왕이 뭐 했습니까? 나당 전쟁 벌이고 이제 통일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하고 교류가 없었는데
요때 이제 다시 한번 당나라가 신라와 교류를 맺은 이유는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당과 신라가 교류를 맺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신라와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끝까지 발해에 흡수되지 않으려고 했던 말갈족 중에 흑수말갈족들하고 연결을 도모했었고요. 그러자 당시 발해 무왕 같은 경우는 저쪽에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외하고 그 다음에 돌거족하고 연대하면서 요들을 견제 나갔었죠. 그때 이제 당이 성덕왕에게 발해 남쪽 국경을 공격하도록 이제 요청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요때. 요때는 성덕왕이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문왕이죠, 문왕. 대흠무라는 무왕입니다. 문왕인데, 이 문왕 때는 자, 당시 신라가 어느 왕이었냐를 한다면, 요때 문왕 때는 우리가 당과 친교를 맺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당나라 문물이 막 들어왔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신라와도 교류했죠. 뭘 통해서? 신라도를 통해서. 자, 그럼 신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류했었는데, 자, 그럼 당시에 그럼 신라도 통해서 첫 번째 그 교류한 당시 신라의 왕이 누구였냐 이거죠.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신라 독서산부가 실시하시고 그다음에 했던 요 원성왕이에요. 원성왕. 원성 많이 들었었죠. 누구한테? 김원창한테. 왜 김원창하고 이 원성왕이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가 있긴 있죠. 왜? 당시 이 원성왕이 당시 이제 김주원이라는 무열계의 이제 진고라고 같이 이제 왕위 계승 분쟁을 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주원이 제 시간에 왕위 계승식에 참여를 하지 못하자 원성왕을 이제 당시 김경신한 인물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그가 바로 원성왕이죠. 그러자 그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이후에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김주원하고 왕위 계승 벌이다가 아버지가 지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원창. 알겠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죠. 자, 이때 문왕 때입니다. 문왕 때 원성왕과 연결을 합니다. 이때 교류를 했던 거죠. 당시 일길찬 백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일길찬. 찬하면 이제 신라의 관직 명이구나라는 거 알고 있죠. 일길찬 백어를 통해서 이때 이제 신라도를 통해서 이제 발해와 교류했다. 그때가 이제 원성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왕의 재위 기간에 원성왕과 교류했는데 이게 첫 번째 흔적이 첫 번째 그 교류의 증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성왕과 연결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선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왕들을 신라 왕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무왕은 성덕왕, 그 다음에 문왕 같은 경우는 원성왕과 이렇게 연결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순서들을 한번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내용들 한번 볼까요? 동모산 기슭에 자리 잡았다. 국호를 진열했고 이후에 발해로 고쳤다라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 고왕이네. 고왕. 발해 첫 번째 발해 시조가 되겠죠. 자, 대운 말 가지고 복소시키고 요동지역 진출과 함께 요동지역 진출이라고 한다면 자, 언제일까요? 선왕 때입니다. 선왕 때. 우리 선왕 때는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는 요동까지, 북쪽으로는 모든 말갈족을 복속할 때까지,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그 다음 서쪽으로는 역시 끝까지,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맞닿는 데까지 영토를 넓히면서 당시 발해 최대 영토였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 불렸다는 거. 뭐 다 알고 있잖아. 그때가 이제 요동지역 진출과 함께 송화강 하류편. 송화강이 예전에 부여가 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까지 진출하고 편입했다.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했다. 이거 선왕 때의 모습이에요. 자, 당의 요청으로 신라는 발해 국경을 공격하였다. 이때가 이제 성덕왕이거든요. 제가 성덕왕은 누구하고 연결시키고 있다 했죠? 무왕하고 연결시키라고 했잖아. 무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성왕 독서산법과를 실시해서 유기경전의 이해 능력에 따라 관리를 청했다. 이거 아까 원성왕. 그렇죠? 원성왕인데 원성왕은 누구? 문왕하고 연결시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발해 왕들만 가지고 딱 본다면은 충분히 여기서 정답이 나오잖아. 그렇죠? 누굽니까? 기역 다음에 두 번째가 무왕이죠. 디귿, 리을,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역, 디귿, 리을, 니은.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6번입니다.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된 내용이다.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이거 우리 뭐 경차직에서는 요 정도의 순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건한의 침에 대비해서 관군 30을 모집했고 통제하기 위해서 관군사 조치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잖아요. 정종 때잖아. 그렇죠? 정종 때. 고려 3대 왕이었던 정종 때.
해종이 왕교의 난으로 죽고 난 다음에 정종이 태조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정종이 왕에 올랐었죠. 그는 광군 거란의 침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광군 30만을 모집했다라는 거. 이 정종 때 모습입니다. 정종 때. 그렇죠? 니은을 보겠습니다.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관리들 공복 재정 있잖아요. 그렇죠? 칭제 권론하시고 그렇죠? 호족들을 수청한 다음에 칭제 권론하시고 공복을 제정하였다. 자단 비녹 몇색 공복 포칼라 4색 공복이었죠. 자단 비녹 포칼라의 정보현권 광종이 되겠죠. 광종. 자, 천수란 연을 사용하고 청청에서 영만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했다. 천수 그쵸? 우리가 이제 광종은 뭐 광덕주풍이고 천수는 누구? 태조 왕건이죠. 혹시나 내가 연호 좀 물어볼게요. 천통은 발의 고왕 대조영이죠. 대조영이 이제 천통이었잖아, 그렇죠? 아까 대조영이 천통,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인한, 그 다음에 문왕이 대흥 보력, 선왕이 건흥.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언제예요? 태조 왕건 때. 지방의 호족들을 호장과 부호장으로 개편했다. 호장, 부호장, 호정, 부호정이었고 향리 직제를 만들었어요.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지방의 부원 족속이 아니고 이제는 향촌의 관리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부를 거야. 하면서 이제 향리 제도를 이제 만들었던 왕이 누굽니까? 성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중앙에 올라오는 관리들 빼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향리로 편입시켰다라는 거. 향촌의 관리로서 향리를 편입시켰다. 성종 때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잖아요. 디귿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요 광종과 성종 사이에 가끔씩 나오는 순서 문제 때 나오는 왕이 있죠. 누굽니까? 요 4대 임금이고 요 6대 임금이야. 그 사이에 전시과를 처음 실시했던 왕이 있죠. 누굽니까? 경종이 있죠. 경종. 그렇죠? 경종 같은 시정전시과. 그러니까 요 시정전시과 시행했던 경종 같은 거는 이 광종의 4색 공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시과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었죠. 그렇죠? 이 경종입니다. 경종은 광종과 성종 사이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또 이런 순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 쉽게 또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디귿기역 니은 리을이니까 니은 리을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갑시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7번입니다. 자, 7번 볼까요? 고려시대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귀족, 문무과와 음선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죄를 지으면 귀향령으로 처벌받았다. 자, 귀족은 문무과 음선을 통해서 여기는 귀족이죠. 귀족들은 문무과 음선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대요. 여기서 틀린 게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그냥 훅 지나가면은 그냥 여러분들 지나치는 거야.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귀족 무과라고 하는 게 있었다 없었다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와 그렇죠. 음선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죠. 잡과 안 받죠. 귀족들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무과가 빠져야겠죠. 그렇죠? 무과가 빠져야 됩니다. 무과 빠지고 문과와 음선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으면 죄를 지으면 귀향령. 이건 고려시대의 귀족들에게만 있던 하나의 형벌이었었죠. 귀향령, 고향으로 본관으로 보내는 거야. 그렇죠? 본관으로 보내는 거는 우리가 사실 조선시대 때는 일반적이었죠. 자, 벼슬에서 내려오면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고려시대에는 이 문벌귀족들에게 귀향령은요. 처벌이에요. 형벌입니다. 알겠죠? 그 고려시대에만 존재했던 게 바로 귀향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되겠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네. 처음부터 틀린 게 나왔네요. 그렇죠? 자, 향리 보겠습니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으며, 그쵸? 그 다음 과거응시가 가능했으며 직역으로 세습되었다. 맞나요? 맞아요. 우리가 고려시대 향리 같은 경우는 뭐였다? 일단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이 뭐예요? 향리들에게 주는 월급이 외역전. 당연히 이건 수조권으로 주는 거죠. 외역전이 있다. 그 다음에 과거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들도 다 중소지주의 자제라고 하지만 사실 중소지주라고 하죠. 그들이 향리예요. 향리자대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귀족으로도 이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어쨌든 중류층을 형성하면서 다시 세습을 합니다. 세습을 하기도 했지만 과거 응시를 통해서 귀족으로서의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고려시대 향리라고 한다면 사실상 고려시대 향리는
거의 뭐 관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겠죠? 관리나 마찬가지인데 이 조선시대가 문제인 거죠. 조선시대. 문제라기보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고려시대는 사실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과 주군이 있었다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과 속군이 더 많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더 많았기 때문에 그부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은 향리 다스리면서 사실상 이 상층 향리들, 향리들 중에 상층 향리들은 거의 뭐 관리나 지방관이나 다름없는 정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반면에 조선시대는 모든 지역에 그 당시 330개의 모든 군현에다가 지방관, 수령들을 파견하기 때문에 향리는 이제 뭐예요? 수령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보호하는 역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령을 보호하는 것은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명예예요. 명예. 그러니까 월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수령을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령의 허락 없이는 과거 응시가 안 돼요. 그럼 허락이 떨어지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수령이 뭐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주죠. 왜냐면 향리한테 내가 일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공부만 하거라. 이런 수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과거 응시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제한이 많았다는 거죠. 뭐 거기에 이제 중인으로서 세습이라든가 세습, 직역을 세습하는 거는 뭐 여전합니다만은 요게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향리 같은 건 월급이 있었다. 외역전. 월급이 없었다. 명예직이었다. 과거응시 가능했다. 과거응시를 못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여기 차이점이라는 거죠. 여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3번입니다. 농민들은 백정이라 불렸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농민들은 백정이라 불렸습니다. 법적으로는 과거에 응시 가능했었죠. 그렇죠? 양인의 이상이면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과거 응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맞죠? 향부곡 소민들, 향소부곡민들입니다. 이들은 하층 양민이라 불렸으며, 그렇죠? 양민이죠. 신부는 양인이지만 워낙 어려운 일들 많이 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천역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일반 양민들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했으며,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향부곡민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어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소 같은 경우는요, 수공업이라든가 수공업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광업에 종사하십니다. 광업 제품 같은 광업품들을 만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의 부담이 매우 높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딱 수공업 제품 광업품이니까 뭘까요? 공납이죠. 곡물, 특산품. 그렇죠? 곡물의 부담이 높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곡물의 부담이 높았다. 세금 부담이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은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과거는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약간 풀린 적도 있었지만, 잠시 풀린 적도 있었지만, 거의 과거 시험도 응시가 금지됐다. 거의 제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 요 맞는 거예요.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렇죠? 여기 이제 무가라고 하는 게 여기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7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7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다음 밑줄 친 이시험. 밑줄 친 이시험은 이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험. 자, 모름지기 과거 시험인데 어찌 차이를 들 수 있겠는가? 천문을 관측하고. 천문을 관측한대요. 자, 지리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임금의 약을 제조하고, 법률을 판단하며,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이 시험은 딱 봐도 알겠죠? 천문 관측 뭐예요? 천문관들이잖아요. 그렇죠? 천문관들은 뭐예요? 음향과 시험을 보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음향과. 그렇죠? 음향과. 자, 거기에다가 임금의 약을 제조한다. 이분들은 의과 시험 보시는 분들. 법률은요, 율과. 그 다음에 외국어 잘한다. 이건 통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과죠, 역과. 뭡니까? 딱 봐도. 아하, 이거 잡과 시험이네요. 잡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관직에 등용된 분들을 기술관이라고 표현하죠. 기술관. 기술관들은 뭐예요? 중인들 아니겠습니까? 중인들. 중인들의 좁은 의미의 중인들이 바로 기술관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서리, 향리, 그 다음에 서들까지 같이 얹혀 놓으면 이분들은 이제 넓은 의미의 중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좁은 의미 중에서 이 기술관들입니다. 기술관들. 해당 관청에서 시험 보죠. 이분들도 시험 몇 년마다 봅니까? 3년마다 보는 거예요. 모든 과거 시험은요. 이분들이 만약에 잡과라고 할지라도 3년마다 시험 보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3년마다 보는 거. 그렇지만 문과, 무과와는 다르게 이 여기서는 각자 따로 시험 보는 장소가 있어요. 그렇죠? 해당 관청에서 따로 본다고요. 3년마다 보지만 뭐 어디서 역과는 어디서 봅니까? 사역원에서, 율과는요 형조에서, 의과는 전의감, 음향과는 하늘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관상감이죠. 상에서 상자는 얼굴 상자가 아닙니다. 이런 어디다
상이라고 하는 건 얼굴상이 아니고 윗상자, 위를 바라본다는 관상감. 그쵸? 이렇게 이제 해당 관청에서 3년마다 19명, 9명, 9명, 9명씩 뽑아요. 숫자는 외울 필요 없고요. 이렇게 뽑는다. 그럼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야? 잡과예요, 잡과, 잡과. 잡과 시험이니까 봅시다. 잡과 시험. 어떤 시험인지 볼게요. 3년마다 실시되면서 잡과도 3년마다 실시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문과든 무과든 잡과든 똑같이 3년마다 실시되는 건 맞습니다. 분야별로 정해진 인원이 있었다. 제가 아까 숫자는 외우지 않더라도 분야별로 정해진 인원이 있다고 했잖아. 3년마다 뭐 여과는 19명, 나머지는 9명씩 이렇게 뽑았다고요. 그렇죠? 더 있습니다. 뭐 도화원의 화원들이라 도화서의 화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악공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시험 안 보죠. 왜냐면 그분들은 실기만 보면 되니까. 필기가 필요 없거든. 필기가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잡과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필기가 필요한 과에서만 이렇게 시험을 봤다라는 거죠. 분야별로 정해져 있었다. 맞습니다. 양인 이상은 별다른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따가 한번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리는 게 양인 이상이면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볼 수 있다. 별다른 제한 없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거예요. 요건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급 실무직에 임용하기 위해서 특별 채용 시험이었다라고 하는데 자, 하급 실무직에 임용한 특별 채용 시험은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취재라고 했죠. 취재. 그렇죠? 취재. 자, 그다음 초시 합격자는 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했다. 자, 초시 합격자 같은 경우는 자, 도별 인구비례 선발은 문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문과에 해당하는 거죠. 문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속과하고 그다음에 진정한 문과라고 할 수 있는 대과. 여기서 진정한 대과, 지금 문과는 대과를 얘기하는 거죠, 대과. 그렇죠? 속과는 예비 시험인데 여기는 다 여기 초시 복시가 있고 여기는 초시 복시 전시가 있었죠. 여기 이제 초시 복시 같은 경우는 초시 복시 각각 과가 뭐가 있습니까? 생원과, 경전을 시험 보는 생원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학적 재능을 보는 진사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 과가. 그래서 각각 인구 비례에 의해서 처음에 1차 초시에서 700명씩 뽑고 그다음에 각 100명씩 뽑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 성균관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조건. 거기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한다면 하급 관료직을 주는데 뭐 하급 관료직이라서 뭐 수령자리 이런 거 주는 거 아닙니다. 수령자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 대과 시험 봐야지 합격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어디야? 뭐 교수 훈도 같은 향리 선생님 자리, 향교 선생님 자리 정도 하나 주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 이거. 그래도 좀 내가 풍운의 뜻을 품고 높은 간직, 고위 간직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성균관 입교한 다음에 대과 시험 보는 게 가장 엘리트 코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초시들, 그렇죠? 속과도 마찬가지고 대과도 다 초시가 있는데 이 전시 같은 경우는 대과 전시는 뭐예요? 왕의 면접이랬죠. 이미 순위는 결정됐고 명승 뽑아됐고 여기는 순위 결정되냐. 왕이 직접 면접을 통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대과의 이제 바로 1등, 맞아 최종 전시에서의 1등이 장원급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구비례를 뽑는 건요. 문과의 속과하고 대과가 인구비례를 뽑아요. 초시는 인구비례를 뽑다. 이거는 뭐 사실은 이거 인구비례 뭐 없습니다. 초시 그다음에 복시하고 끝나고 그냥 각마다 뭐 과마다 선발하면 끝입니다. 뭐 도별 인구비례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인 이상이면 별다른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었다라고 나오죠. 자, 제한 없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인이라든가 서울계층들이 이제 많이 봤죠. 서울계층들. 서울계층 같은 경우는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잖아요. 성종 때 경국대전에 명시된 대로 문과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무과라든가 잡과의 시험 받고 주로 이제 중인계층들도 주로 뭐 문과보다는 주로 이제 잡과 시험을 많이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한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한이 없었다. 문과 시험에는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뭐 사주 단자부터 해갖고 아주 꼼꼼하게 보는데 여기는 사실은 제한 없이 볼 수 있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 기역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9번입니다. 9번. 밑줄친 그는 여기 나와 있는 그죠?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 개축일기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 내가 비록 부덕하더라도 일국의 국문호선 한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이건 우리 많이 보던 사료죠.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 사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선왕의 아들이니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내 부모를 죽이고 나를 어미로 그쵸? 내가 너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래도 내가 촌수로 네 엄마야. 근데
내 부모를 죽이고 말이야. 내 품속에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유폐시켰대. 자, 나를 유폐시켜서 곤욕을 치르겠대. 자, 이건 뭔 사건일까요? 우리가 딱 유추할 수 있죠. 공부하면 어미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죽여요. 이 폐모살죄야, 폐모살죄. 그렇죠? 경이군에 폐모시켜. 그뿐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를 저버리고, 그쵸?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 원군의 어떤 은혜를 저버리고 말이야.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그쵸? 강홍립에게 당시 명이 후금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에게 조선에게 원군을 요청하자 강홍립 장군에게 13,000명의 군사를 내어줬고 심양 쪽으로 보냈는데 강홍립에게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명을 도와주다가 후금한테 결국은 이제 뒤통수 맞으면 우리 조선의 안위를 우리가 이게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금의 군대를 만나면 적절하게 대처를 하거라. 뭐 항복도 괜찮다 이거죠. 이거 무슨 애교라고 그래요? 중립애교라고 하잖아. 그렇죠? 자, 폐모살죄와 중립외교로 결국은 이제 인조반정으로 결국 물러났던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광해군이죠. 그렇죠? 광해군. 자, 광해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의 실력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뭐냐? 두 차례 사화를 겪은 수많은 영남사들이 탄압받았다. 몰락하였다. 두 차례 사화가 있었던 시기는 우리 연산군밖에 없죠. 연산군. 그렇죠? 연산군. 무호갑자. 맞죠? 무호갑자. 우리가 연산군 때 무호갑자 두 번의 사화가 있었고 중종 때 기묘사화, 조광조 등의 살인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었고 마지막에 이제 명종 때 을사사화 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외척 간의 그런 다툼 속에서 끼었다가 중간에 이제 거기 중간에 끼었다가 결국 이제 많은 화를 입었던 게 을사사화 명종 때 모습입니다. 자, 두 차례 사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산군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공론의 주제로 인식되는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요거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건 언제예요? 영조 때죠. 제가 영조는 항상 그랬잖아. 영조하고 정조의 탕평은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의 탕평은 아닙니다. 영조의 탕평은 완론 탕평죠. 그러니까 노론 소론 중에 좀 완만한 세력들을 토대로 해갖고 웬만한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탕평파를 만들고 이제 그런 끝에 있는 극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 자신들의 고집이 세거든. 그러니까 좀 완만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데리고 이제 탕평파를 만들고 탕평 정치를 펼쳤던 거죠. 그게 완론 탕평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영조 같은 경우는 노론들에 의해서 왕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에 소론 강경파였던 이인자의 난을 겪으면서 탕평파에다가 노론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론 중심의 완론 탕평이었어요. 탕평파라는 완만한 세력들을 가지고 탕평파를 했지만 노론들이 훨씬 더 탕평파에서 많이 차지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정조의 줄론 탕평 같은 경우는 정조가 직접 준엄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준엄한 판단을 내려갖고 정사의 모든 판단은 내가 시시비비를 가릴 거다. 그래서 노론, 소론, 남인 할 것 없이 얘기해. 내가 판단할 테니까. 요게 줄론 탕평이에요. 이게 이제 영종제의 탕평인데 영조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그 이후에는 나이빨로 많이 갑니다. 이 87세까지 이제 재위하셨거든요. 재위 기간만 보시면은 1724년부터 1776년까지 대략 53년 동안 이제 통치하시면서 재위하시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야.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영조 같은 경우는 살림이라고 한다면 공론의 주제자 아니 지방에서 이제 살림들의 어떤 그런 양반들의 여론을 주재하던 사람이에요. 공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양반들의 여론을 공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제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방에서는 유양소의 좌수이자 서원의 교장이자 향약의 약정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방에서 이제 다 틀어잡고 있는 그런 분들을 살림이라고 하는데 그 존재하지 인정하잖아요. 나보다 나이 많아? 이런 거죠. 나이빨로.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조입니다. 동의보감이 가능되었다라는 거, 그렇죠? 의학 발전의 토대가 많았다. 허준호야금 동의보감, 그렇죠? 임진한 이후에 백성들이 많이 아프잖아, 그렇죠? 아프니까 이제 이런 것들 편찬하게 했던 거죠. 뭐 어렵지 않죠. 3번이고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황국이 일어난다. 이건 뭐 숙종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10번으로 가봅시다. 자, 10번. 자, 보시면은 다음에 정치구에 대한 설명인데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본래 왜구와 여진족의 침에 대비해서 설치된 기구였으나 임난 이후에 이것이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국가 최고 정부기구로 기능하였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외구와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설치된 기구래요. 자,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기구의 이름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비변사라는 기구죠. 비변사. 변방을 대비한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설치한 군사기구예요. 군사기구. 이게 처음 설치됐던 게 1510년도에 있었던 삼포회란이죠. 삼포회란. 삼포회란을 계기로 이제 처음 설치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왕으로 얘기한다면 중종 때입니다. 1510년도 중종 때 삼포 지역에서 이제 외놈들이 좀 약간 소란 사태를 피운 거야. 이때 이제 처음 설치했고, 근데는 이때는 최초인데 무슨 어떤 기구로 임시기구로 설치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외란으로 이제 설치됐지만 사실은 외구만 대비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 비변사는 외구, 삼포회라는 계기로 설치된 건 맞지만 외구와 변방에는 외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있어요. 여진도 있거든. 그래서 외구와 여진을 같이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 거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여기 이렇게죠. 본래 뭐 여진족의 침해에 대비해서 설치되기도 했었으며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도 맞는 거죠. 그렇죠? 틀린 거 아니잖아. 여진에 대비하는 것도 맞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설치된 시기가 삼포 외란을 계기로 처음 설치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을묘 외변을 계기로 1555년도 을묘해변은 언제입니까? 명종 때죠. 명종 때 을묘해변의 계기로 뭐가 됐다? 상설기구가 된 거야. 그렇죠? 임시구는 그때그때마다 설치된 거라면 상설기구가 된 거고 이때 이제 임진왜란을 계기로 사실상 의정부 6조의 기능이 사실 유명무실해지자 요게 이제 최고 정무기구로서 이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거고 요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도 여기에 이제 각종 이제 정승들과 판서들이 이곳에서 이제 다 모든 것들을 비변사에서 한 거죠. 그 정사는 뭐 정치, 경제뿐만 아니고 외교 문제, 인사 문제, 거기다가 뭐까지 왕실에 있는 혼인 문제까지 다 여기서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최목이죠. 비빈 간택도 여기서 한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비빈 간택도 이곳에서 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비변사에 참여하는 여기 있는 관원들은 어떤 관원들이 여기에 참여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볼 때 우리가 일단은 이 정승들이 이제 의정부로 출근하지 않고 비변사로 출근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조선 후기부터는. 그렇죠? 삼정승들이 여기에 출근하십니다. 거기다가 판서들이 있는데 여기서 5조 판서예요. 선생님 판서는 6조 아닙니까?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공조 판서는 제외예요. 제외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홍문관의 대제학이 여기에 또 포함되고요. 오군영의 장수들이 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한다면 유수관들. 우리 유수관들이라는 유수부 있잖아요. 유수부 그렇죠? 강화 유수부. 그다음에 이제 뭐 개경 유수부. 그 유수부에 있는 유수관들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고위직들이 참여하면서 하는 이분들이 이제 뭐예요? 이제는 각자 뭐 역할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다 모여서 모든 것들을 회의하고 하는 거죠. 정리하고. 그렇죠? 요게 이제 비변사입니다. 요게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가 이 비변사의 권력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가 언제예요? 바로 이제 세도기 때 이 세도 가문들, 이 왕실의 외척 가문들이 이걸 장악하게 된 거죠. 그렇죠? 정치기구로서.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이걸 혁파하고 그렇죠? 이거를 축소시키고 혁파까지 했던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게 이제 비변사라는 기구니까 볼게요. 을묘해변을 계기로 아니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 계기로 처음 나왔다? 삼포이라는 계기로 처음 신설되었다는 거죠. 연조가 외국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 문제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게 옳지 않은 것이냐. 정답은 1번이네요. 고려 후기 도평의사사가 이와 비슷한 거. 그렇죠. 고려 후기 때 도평의사사는 최고 정무기구였습니다. 그렇죠. 권모원 세족들이 사실상 이곳에서 모든 정사를 논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도평의사사가 조선 들어와서 뭘로 만들어진 거야? 정종 때쯤에. 물론 이방원이 주도했지만 정종 때에 뭘로? 의정부로. 그렇죠. 정사를 의논한다 해서 의정부로 개편됐던 거죠. 도평의사사는 조선 건국 초에 폐지가 됩니다. 알겠죠? 건국 초에 이제 의정부로 이제 기능을 이관시키면서 폐지가 된 거야. 알겠죠? 자, 외란 이후 삼정세를 비롯한 고위 관원들의 구성원들이 확대되어 군사, 외교, 재정, 인사 모든 문제를 총괄했다. 맞는 거죠. 그렇죠? 자, 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의 개혁으로 기능이 크게 약화돼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요게 이제 1번이 을묘해변이 아니라 삼포회라는 계기로 처음으로 임시기구가 됐다. 이런 표현들 잘 봐야 돼. 임시기구인지 상설기구인지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잠깐 이제 숨을 돌린 다음에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